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를 쓰고 연출한 윤학래라는 감독이에요. 철가방 우스시라는 영화고요. 저도 한 6년 만에 다시 예고편 보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2011년도 9월에 어느 날 그 양재동 그 사거리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됐고요. 그리고 3일 뒤에 이제 장례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이분의 소식을 알았고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어떤 기자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윤 감독님, 정말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72만 원밖에 못 받는 봉급을 가지고 5명의 어린이를 7년 동안 도네이션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과연 이런 분이 계실까? 제가 이분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 이분이 일을 하셨던 동보성이라는 중국집을 찾아가게 됐어요. 찾아가게 됐고 거기서서 사시던 곳이 논현동에 있는 문화고시원이라는 아주 작은 고시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고시원을 찾아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분의 삶을 좀 취재를 하려고 한다 했더니 그 총무님이 방을 하나 이렇게 열어 보여주셨어요. 창문도 없는 방이고요. 제일 싼 방이었습니다. 15만 원 정도를 내신다고 했고요. 창문이 없으니까 이제 불을 켜지 않으면 이제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불을 켰습니다. 불을 켰더니 5명의 어린이 사진과 그다음에 자두로 생각되는 과일 몇 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셨나 봐요.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단 그분의 삶은 그렇게 취재를 하고 왔고요. 그 뒤에 제가 취재를 하고 온 다음에 동아일보의 사회부에 계시는 이세샘이라는 기자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윤학열 감독님이 취재를 하고 가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분의 삶을 영화로 만들 건가요? 그래서 제가 엉겹결에 예라고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 날 정말 사회면에 크게 기사를 실어주셨습니다. 어떤 운명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삶은 이러해요. 고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에 버려지게 됐고요. 영화에는 성당으로 나오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못 살 시절이에요. 가난했던 시절이고, 그래서 육성회비를 못 내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막 구박을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랬던 시절입니다. 여기 이제 젊은 청년분들은 모르겠는데 나라가 가난해서 혼분식을 했던 시절이 있어요. 쌀밥을 싸우면 선생님이 야단쳐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친구들에게 물질이 없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걸 못 견딘 이 소녀는 서울역으로 가출을 합니다. 가출한 9살짜리 소년이 살 수 있는 길은 앵벌이밖에 없었어요. 앵벌이라 하면 구걸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구걸도 온전하게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구걸하는 힘센 청년들이 그 돈을 빼앗아 가니까. 그래서 이 소녀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살려면 힘을 길러야 되겠구나. 내가 살려면 나를 지키려면 분노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어느덧 폭력전과 산범이 됐고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앵벌이 조직의 행동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돈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도 없고요. 부모님은 당연히 안 계시고요. 믿을 사람이 없다 보니 무엇을 믿게 되냐면 물질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40대 초반에 술집에 보증금을 넣고 웨이터 생활을 합니다. 일수놀이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법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믿었던 사회생활을 하면서 유일하게 만났던 친구의 소개로 그 술집에 보증금을 크게 넣었는데 그 술집 사장님이 노름을 하시는 분이어갖고 그 보증금을 갖고 도망치게 됩니다. 정말 큰 인생의 시련을 맛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김우수라는 사람 마음속에는 분노, 복수,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일하던 그 술집의 옆에 있는 식당, 어느 날 겨울날 지나가다가 보니 행복하게 식사하는 일반 가정, 일반 식구들의 그 모습을 보고 분노를 느끼게 된 거죠. 왜 나는 불행하고 왜 저들은 행복하지? 내가 저들을 다 태워 죽이고 나도 죽겠다. 그래서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식당에서.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 라이터가 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화미수범으로 전과 사범이 돼서 교도소 안에 들어갑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김우수에게는요, 악귀 같은 사람입니다. 사형수도 못 건드립니다. 왜? 분노에 차 있으니까. 자, 교도소라는 곳은 격리되어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면회 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음식을 또 이렇게 넣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면회 오는 분들이 안 계시게 되면 굉장히 그 교도소 공간 안에서도 핍박을 받아요. 즉 왕따 아닌 왕따가 된 거죠. 그곳에서도 고립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분들도 이렇게 운동하는 시간이 있어요. 사형수인 어떤 분이 읽던 책을 놓고 갔어요. 그 책이 어린이재단에서 나온 사과나무라는 책이에요. 그 책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부모님이 안 계시고 유소년 꿈나무 축구 선수인 중학생 아이가 두 명의 동생과 함께 사는데 막내 동생 7살짜리 막내 동생이 이제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나 봐요. 그 아이한테 척추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등이 그 소녀가 굽었어요. 자기 동생이 등이 굽은 채 학교에 가게 되면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할까 봐 이 오빠 마음에는 입학하는 그 동생한테 어깨 매는 가방 그거 하나를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사과나무라는 그 책자에 편지 형태로 썼어요. 평생 버림받았고요. 평생 분노로 살았던 이 사람, 아무도 믿지 않았던 이 사람. 그런데 이 소년의 글은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왜죠? 자기가 너무나 잘 아는 고아 이야기고 너무나 자기가 잘 아는 그런 어려운 삶 속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김우수라는 이 사람이 교도관에게 사정합니다.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돈, 영치금이라고 하죠. 그런 돈들이 있는데 10몇만 원만 이 아이에게 줄 수 없냐고. 가방 하나 사주게 해주고 싶다고. 그런데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간 분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집념 어리게 이 부탁을 하니까 교도관이 그 편의를 봐줬어요. 그리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교도관이 이렇게 부릅니다. 김우수,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일평생 가족도 없고요. 친구도 없어요. 찾아온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편지가 와요? 바로 그 도네이션을 받았던 그 오빠한테 온 편지입니다. 김우수 선생이 준 그 물질을 갖고 이 허리가 이렇게 굽은, 척추가 굽은 이 아이한테 가방을 사주게 됐는데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좋은 장난감이나 그런 거 이렇게 취하게 되면 잘 손에 안 놓잖아요, 아이들은. 그런데 이 7살짜리 아이가 학교 들어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나 봐요. 놀림을 좀 덜 받아서. 그러니까 어깨가 아프니까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잠을 자는데 이 가방을 끌지 않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그 가방을 끌어주려고 이렇게 보는데 아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빠가 이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디에 사시고 무엇을 하는 분인지는 모르지만 내 동생을 웃게 해준 아저씨. 중요해요. 그 다음 단어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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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평생 분노로 살았습니다. 일평생 핍박받으며 살았습니다. 일평생 사람을 미워하며 사는 이 사람에게 어린 소년의 3마디 글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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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사람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때 김우수라는 사람은 결심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만약 그렇다면 내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분은 출소를 하게 됐고요. 자기가 약속한 그 마음대로 마음으로 5명의 아이를 아프리카 아이까지 7년 동안 도네이션을 합니다.
72만 원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았고요. 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주식도 했고요. 조조로 영화 관람도 하셨고요. 작은 과일들을 사서 좀 힘들어 보이는 고시원의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도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선행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니까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아침을 못 자고 초청을 했어요. 보통 저도 나라의 어른이 부르면 이렇게 깨끗하게 좀 양복을 입고 갈 텐데 이분에게도 주변 사람들이 그랬어요. 양복 한 벌이 없으니 양복을 꼭 입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자 김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양복을 입고 대통령을 만나서 밥을 먹어도 나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보성이라는 중국집의 배달부 김우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양복 입을 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졸업 선물이나 생일 선물을 해줄 수 있다면 저에겐 그게 기쁨입니다. 이분이 이제 배달하시던 라인이 논현동 길인데요. 좀 이렇게 해소 증상이 있으셨어요. 기침을 좀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시다가 교보생명이라는 보험회사 건물이 보이니까 올라간 거예요. 자기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보험을 좀 이렇게 들어서 아이들을 후원하고 싶다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무연고자고요, 비정규직이고요, 고시원같이 사는 것이 일정하지 않은 분에겐 보험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걸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보험금을 수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도네이션하는 이 아이들과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그 작은 정성이 보험소장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이 보험소장이 어린이재단 쪽에 연락을 걸어서 같이 공동 보증 쓰는 걸로 해서 보험을 들게 되셨어요. 또 저도 이 작품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렇게 무연고자로 돌아가신 분들은 가족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담당 검사, 그 지역 검사의 이렇게 조치에 의해서 화장터로 가서 화장을 하게 된대요. 그런데 이분의 삶이 작지만 아름답죠, 그죠? 그래서 중국집 사장님이 KBS 기자분한테 이 김우수 선생의 소지품을 뒤지다가 이렇게 떨어진 그 명함을 보고서 전화를 걸게 됐고요. 이 좋은 뜻이 사회에 알려지게 돼서 3만 명 이상이 조문을 하는 그런 시민장으로 이렇게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제가 이분의 삶을 영화로 만들면서 받은 감동과 감사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걸 영화로 한다고 하니까 최수정이라는 국민 배우도 흔쾌히 출연과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을 재능 기부해 주셨고요. 음악은 국민 할매라고 불려졌던 김태원 씨가 음악을 재능 기부해 줬고요. 미술은 이상봉 선생님, 그리고 앞 타이틀과 뒷 타이틀의 글, 그다음에 노래 가사는 소설가 이예수 선생님, 그리고 배급은 CJ라는 또 큰 회사에서 해줬습니다. 또 이 전체 제작은 지금 대종상 위원장인 우리 김구혜 회장이 또 제작을 해줬는데, 제가 왜 이런 많은 분들을, 크고 작은 분들을 언급하냐 하면 진실 그리고 감사에는 함께하는 그런 생명력이 있더라고요. 이 김우수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저는 그 회복되는 그런 그 시작은 감사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분의 그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데요. 이런 김우수 선생 이외에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세요. 여기 이제 화면에 닉 부이치치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 계시죠? 네, 호주에서 태어난 목사님의 자제분인데요. 태어날 때서부터 선천적으로 사지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소년도 똑같습니다. 이 소년은 어떤 차별을 느꼈냐면 남과 다르다는 신체적 조건, 그 문제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왕따당했고요, 주변 이웃분들에게 손가락질 당했고요. 이 소년의 희망은 뭐였냐면요, 자살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사지가 없다 보니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의 책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수차례 자살 기도를 했고요, 수차례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욕조에 가득 찬 물을 보게 돼요. 그래, 저기 빠져 죽으면 되겠다. 그래서 기어갑니다. 이렇게 굴러서. 그런데 그 욕조 벽을 못 넘는 거예요. 사지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바로 그 순간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도 내가 숨쉬고 있는 것,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나같이 이렇게 신체적으로 힘든, 남과 다른 이런 장애를 갖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 소녀는 그 이후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상처나 혹은 재난 혹은 고통 이런 것들로부터 아파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위로자가 됐어요. 이분이 싱가포르에 이제 강연을 하러 갔을 때의 일인데요. 이 내용들은 이제 자서전에 다 있습니다. 이제 초청받은 분들이랑 이제 식사를 하는데 웨이트리스 그 아가씨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식을 먹을 때 그 아가씨가 쭈삣쭈삣거리든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닉 부이치치 선생님이 오신다고 해서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팬이었거든요. 이 책에 좀 사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자기 자서전이니까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뭔가 눈에 갈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혹시 종교인이니까 닉 부이치치는 기도 제목이 있나요? 했더니 그 소녀가 그래요. 여기는 이슬람 국가인데 저는 기독교 대학에 진학해서 상담 심리학 이런 것들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싶어서 원서를 냈어요. 집에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요. 가족들도 반대해요. 그런데 아무도 등록금을 도네이션 해주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알바를 하는데 아마 내일 10시까지 그 등록금을 못 낼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초청했던 그 주변 분들에게 이 소녀는 그 대학을 진학할 수 있을까요?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이 닉 부이치치를 초청했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Of course, 물론이죠. 제가 그 대학교의 총장입니다. 작은 감사. 이 소녀는 닉 부이치처럼 그런 역경을 딛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싶고 그 사람과 같은 삶, 즉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은 삶을 꿈꿨던 거예요. 작은 감사가 이렇게 또 대학 입학이라는 기적을 또 이뤄내기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이지선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2000년에 명문대학교에 다니던 어떤 여학생이셨습니다. 오빠랑 같이 차를 타고 가던 중에 뒤에서 화물차가 이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차에 화재가 일어났고요. 오빠는 다행히 생명을 구했고 이지선 양을 끌어냈지만 그때 온 몸에 50% 이상이 넘는 화상을 입었습니다. 무려 40번이 넘는 대형 수술을 했고요. 온몸에 살갗을 뜯어내는, 지금은 이제 그 대학교의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쓴 책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많은 수술을 받고 누워 있는데 이마에서부터 땀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눈으로 계속 들어와서 오히려 피부가 벗겨져서 화상 입은 고통보다 이 땀으로 인해서 눈에 들어온 고통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이지선 이 양도 그렇게 많은 수술을 받으면서 수차례 마음속으로 자살을 생각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어버리고 말 거야. 이것만 내가 걸을 수만 있으면 죽어버리고 말 거야. 그런데 이 이마에서 내려오는 땀방울 하나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눈썹이 있었을 때 참 감사했구나. 눈썹이 있었으면 이 땀이 내 눈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을 텐데. 이게 감사구나. 작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 감사가 지금은 그 모든 신체적 고통 또 교통사고로 오는 모든 후유증을 극복해내고 많은 학생들 앞에서 그런 상처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 되셨어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삶을 살아온 분들의 이야기를 짧게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불행하게 태어났다고 본인이 생각했던 김우수 선생. 두 번째,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났던 닉 부이치치. 세 번째, 사고로부터 자연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눈썹의 감사함을 느끼고 회복을 느끼게 된
그래서 지금은 대학 교수로 자기의 상처를 증거하고 있는 우리 이지선 박사.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어요. 그리고 이 상처가 치유되려면 가해자가 용서를 구해줘야 돼요. 제 경험상.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김우주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반 용서했고요. 또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재수를 했거든요. 그 나이대가 돼봐야 가해자였던 자기 아버지, 상처의 원인이었던 그분의 삶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그 위로와 칭찬에 굉장히 인색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고요. 특히 자기 자신에게 위로하는 방법을 몰라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어려운 시간대를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참 수고하셨어요. 잘 견뎌내셨어요. 잘 참으셨어요. 감히 제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안았으면 좋겠다는 권면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팔로 한번 안아보실까요?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요. 집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요. 남편에게도 이해하지 못하고요.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이야기하지 못할 상처가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상처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상처가 다른 것들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감사예요. 김우주 선생처럼, 김우주 선생에게 온 그 소년의 편지처럼, 이지선 박사에게 온 눈썹처럼 그 회복은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 또 수많은 청년들, 여기 이제 젊으신 청년분들도 많은데 취직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죠?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뭐 1000만 번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고.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본인이 겪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그 원인은 이런 것 같아요. 취직을 못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혹시 취직만 생각해서 행복하지 않는 거 아닐까? 지금까지 너무나 수고했어요. 인턴 하느려고, 또는 뭐 홍보대사 하느라고, 엠베서더다, 기타 등등이다, 뭐다, 뭐 이제는 인턴 제도 같은 게 옥상옥이 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들 다 기억되고 증거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세요. 수고했다. 그래서 제 이 말씀의 마무리는 자기 자신에게 수고하는 멘트로 마칠까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할게요. 학렬아 수고했다. 여러분들은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시작. 학렬아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꿈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내가 지치지 않는 일이어야지 진짜 꿈입니다.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이어야 됩니다. 20년 전만 해도요. 셰프라고 그러면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얘기하실 때 남자 직업이 요리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절대로 사위로 내주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도도 글쎄, 또 춤추는 분들, 사교 댄스라고 하죠. 그거 추시는 분들은 제비족 아니면 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화는 변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그 일을 좋아했던 분들 계세요. 그렇게 제비적으로 오해받아도 춤을 췄고, 남자가 음식 만든다고 손가락질해도 음식 만들었던 분, 그런 분들이 지금 유명 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셰프가 돼서 CF도 찍고요. 그 다음에 사교 댄스학과, 스포츠 댄스학과가 생겨서 아시안 게임에 진출하기도 하죠. 그 아이들 중에, 청년들 중에 어떤 팬클럽에 목숨 거는 아이들 있습니다. 어머니들이나 부모님들 보시기에 굉장히 눈에 거슬리죠. 사생팬이라고 하는데 막 새벽마다 달려나갑니다. 그런 아이들이 뮤지컬 연출자가 되고요. 공연 기획자가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은 주제의 내용이랑 같이 감사라고 생각해. 제 삶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김우수란 분을 만나서 바뀌었기 때문이고요. 그 질문과 좀 번외적인 대답,
그 말씀인데 현진영 군이랑 저는 현스타라고 제가 부르고요. 개인적으로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이제 곧 있으면 또 앨범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대중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음악은 그 시대의 아카이브적인 추억을 갖고 있거든요. 박수 한번 더 보내주세요.